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잡을 용기가 있으셨나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그 결심. 가족을 뒤로 하고 모든 걸 걸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 혹시 너무 무모하게만 느껴지시진 않나요?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 진짜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한 기회에 인생 전부를 걸어버린 20살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언어보다 먼저 닿는 건 따뜻한 진심이라는 거요. 과연 그 진심은 낯선 나라에서 통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만약 제가 서울에 간다면 거긴 어떤 곳일까요? 이 질문은 제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준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제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중국 헤이롱장성 하얼빈의 작은 조선족 마을. 저희 집 부엌에서 된장 향이 피어오르던 날들이 제 유년의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은 멀지 않다. 장리페이, 너처럼 마음이 바른 아이는 반드시 불러줄 거야.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매년 조금씩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학교 졸업 후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공장은 문을 닫았고, 식당은 일당이 50위안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매일 아침 뿌연 먼지 속에서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죠. 어느 날 마을 커뮤니티 센터 앞 게시판에 낯선 포스터 하나가 붙었습니다. 누런 종이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식 글로벌 조리 인재 양성 캠프, 조리 기술을 배우고 한국과 세계로 나아가세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 한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국내외 호텔, 병원, 식품기업 등에 취업 가능이라는 문구. 그리고 조선족 청년 우대 선발이라는 조항까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고 동시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홍보용 허상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스터를 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만들어둔 문이 처음으로 열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할머니께 그 포스터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신청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손등으로 제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내 손이 준비됐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미래라는 단어를 품게 되었고, 한국행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가족사항, 조리 경험,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 전부 한국어로 써야 했기에 밤새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가며 썼고, 틀린 문장은 다시 고치고 또 고쳤어요. 신청서를 제출한 뒤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할머니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만 가득했죠. 그러나 운명은 제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장리페이님, 한식 글로벌 조리 인재 양성 캠프에 최종 선발되셨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이 정말 현실이 된 겁니다. 제 가슴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근거렸고,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 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이 바뀌려는 걸까요? 저 같은 총구석 청년도 한국에서 뭔가를 배워올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길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저는 어제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를 맞이한 건 차가운 공기가 아닌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이는 조명의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어요. 이 넓은 공간, 사람들이 줄지어 움직이는데도 정돈된 공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낯선 질서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저를 포함해 함께 선발된 조선족 청년 4명은 공항에서 교육원 관계자를 따라 곧장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TV에서 보던 드라마 장면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한글 간판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가로수들. 하지만 그 풍경을 즐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한식 글로벌 식품기술 교육원은 상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시설이었고, 저희는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다음 날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맛있게 잘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리실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말은 너무 빨랐고 기술 용어들은 처음 듣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헬셉이 뭔지, 샤프닝과 슬라이스의 차이는 뭔지, 칼 등으로 긁지 마세요 같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위생 기준도 충격이었습니다. 손 씻는 순서, 앞치마를 입는 방법, 수건의 보관 위치, 조리 도구 세척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실습 중에 칼을 내려놓을 자리를 헷갈려 옆에 잠깐 뒀다가 담당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이건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도 안 지키면 여기서 배울 수 없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느긋한 부엌과는 전혀 다른 세계. 여긴 감성이 아니라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조리 영상들을 찾아보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전 뒤집는 팁, 불 조절의 기본 같은 영상은 자주 반복해서 봤습니다. 자막을 켜고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정리해 한국어 단어장까지 만들었죠. 실습실에서도 저만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감자를 들고 칼질 연습을 반복했고, 감자가 떨어지면 무로, 무가 떨어지면 양파로 이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손끝이 아파서 밴드를 감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가 뭔가 해내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동기들과는 초반엔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선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색하게 느껴졌고, 그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하루는 제가 된장찌개를 직접 끓여 점심시간에 나눠줬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이랑 비슷하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고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한테 배운 맛이에요. 진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동기들과 조금씩 대화가 늘었고 서로의 고향 이야기, 음식 이야기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업은 어려웠고 선생님들의 기준은 엄격했지만 저는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반죽의 온도, 불의 세기, 재료의 순서, 작은 디테일이 모여 하나의 요리가 완성된다는 걸 몸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상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해요. 그렇게 저희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잘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곧 저를 찾아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리라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톱을 확인했습니다. 깨끗이 잘 깎여 있는지, 손등에 상처는 없는지, 위생복이 잘 정리돼 있는지. 이전에 저는 이런 걸 신경 써본 적도 없었지만, 이젠 습관처럼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중 하시는 말, 실습 도중의 농담, 급식소 아주머니의 많이 먹어요라는 따뜻한 인사까지. 처음엔 그저 외국어로만 들리던 소리들이 점점 제 마음에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아주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전통 한식의 조리 원리를 바탕으로 창작 요리 구성하기. 저에겐 이 과제가 엄청난 기회이자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제법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창작하죠? 전 아직 따라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때 문득 할머니가 매년 겨울이면 만들어주시던 들깨국이 떠올랐어요. 그 국에는 고기도 없고 화려한 재료도 없지만 제게는 언제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신호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국을 기반으로 들깨육개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고기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저만의 방식이었죠. 재료를 고르고 조리 순서를 고민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국물이 탁해지거나 들깨 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묵은지를 너무 오래 끓여 국물이 쉬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그리고 또다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밤, 기숙사 조리실에 몰래 들어가 연습을 반복했고, 몇 번은 관리자에게 혼도 났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부탁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게요. 그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조리 선생님들께서 제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둘씩 조언을 해주시고 칼질을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장리페이 씨, 손이 참 좋네요. 나중에 큰일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이곳에서, 낯선 나라에서 제 손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감동받은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주말, 저는 교육원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혼자 방문했어요.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죠. 시장 아주머니께 들게 있나요? 라고 어설픈 발음으로 물었는데 아주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조선족 청년이구먼. 그래도 말 잘하네. 여기 맛있는 거 가져가. 그리고는 들깨가루를 한 주먹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들깨가루로 다시 육개장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배움은 손끝에 남고 마음속에 스며드는 거구나. 어쩌면 조리라는 건 단지 기술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따뜻함을, 정성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담는 도구였어요. 이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는 손끝을 다친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오전 이론 수업이 길어졌고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곧바로 급식 위생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식판에 반찬을 빠르게 담고
칼질 속도와 배식 라인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훈련이었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이 땀에 젖어 있었고 제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속도를 올리고 있었고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양배추를 썰던 순간 제 칼끝이 미끄러지며 왼쪽 검지를 스쳤습니다. 아, 처음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끝에서 뜨거운 느낌이 스며들더니 곧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멈추고 손을 들었지만 조리장이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기본도 안 돼 있습니까? 손톱 관리했습니까? 칼에 물기 닦았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다친 것도 충격이었지만 조리장의 말투는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 동기들도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실습은 중단되었고 저는 조용히 상처를 소독받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하필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기서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작은 인덕션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 한 스푼, 두부 반 모, 양파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육수도 내지 않았고 마늘도 빼먹었지만 그 국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짠 국이었어요. 손을 다쳐 국자를 제대로 쥘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국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은 아직 한국을 모르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선생님께 사과드릴 생각으로 실습실 앞에 섰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리페이 씨, 많이 놀랐죠? 어제 좀 심했어요. 근데 실습실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건 저보다 2살 어린 동기, 한국 청년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친 적 있어요. 조리 실습하면서. 다들 한 번쯤은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실습실에 들어가 한국어로 된 이름표를 새로 써붙였습니다. 장리페이. 제 이름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진심은 느려도 도착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위생 체크리스트를 외웠고 감각이 무뎌진 손으로 불 조절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술 시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선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40분. 저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마지막까지 갈등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방 안에 선 순간 제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깨육개장의 마지막 간을 보고 젓가락으로 팔을 정갈하게 얹고 국그릇을 쟁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모든 조리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어디서 배운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국을 한국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순간 실내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심사위원의 말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장리페이 씨는 오늘 한국의 맛을 가장 정직하게 복원한 외국인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퍼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상처의 따끔함보다 더 진한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준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이었다는 것을요. 한식 글로벌 조리사 1급 자격증을 손에 쥐던 날, 저는 멍하니 벽에 붙은 제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장리페이, 수석 졸업. 검은 글씨로 또렷이 적힌 그 이름은
제 삶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증명해낸 결과였어요. 할머니가 제게 해주시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 손이 따뜻하면 어디 가든 밥을 할 수 있어. 이젠 제가 할머니께 말할 차례였죠.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한국에서도 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격증을 받은 후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 복지센터에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곳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고 하루 3번의 식사를 통해 일상이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주방에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반짝이는 조리 도구가 아니라 조용히 식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속도가 느려도 오직 음식으로 하루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었고 저는 그분들에게 음식이라는 언어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된장국은 짜면 안 되고 무조림은 너무 맵지 않아야 하며 나물은 적당히 숨이 죽어야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제게는 아주 큰 배움이었고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조리는 단순한 생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품는 손의 언어구나. 복지센터 생활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고마워요라고 웃는 분들을 보며 제가 만든 음식이 그들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값졌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하얼빈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겨울의 하얼빈은 여전히 눈이 많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날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는 익숙한 문구의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한식기술교실 조선족 청년 장립회의 조리사 초청 특강.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반신반의였어요. 서울에서 기술 배웠다더니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제가 만든 무나물과 된장국을 맛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우리 할매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 한국에서는 진짜 이런 음식 매일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맛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요리하면 어디든 한국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매년 겨울이면 하얼빈을 찾아 후배들에게 조리법을 전합니다. 불 조절부터 칼질, 나물 다듬는 법까지. 마을에도 점점 희망이 퍼지고 있어요. 도시로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작은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엽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 복지센터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손이 만들어낸 음식은 언어보다 진하다.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자신이 무언가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누군가의 식탁에서 따뜻한 밥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이상, 서울과 하얼빈 사이에서 따뜻한 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립회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삶의 희망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배움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가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